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양혜영입니다. 앞서 연사님들께서는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에서 오셔서 그 분야의 최신 정보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과학기술 분야 전체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데이터에서 발견한 미래기술, 윅시그널입니다. 1년 전 2020년에도 오늘과 같이 미래의 유망기술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는 딥러닝으로 예측한 미래 고성장 과학기술 영역 100선이라는 제목으로 미래기술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 데이터를 학습하고 미래의 고성장할 과학기술 영역을 선별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희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90%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2021년이 되었고 2020년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2020년 데이터를 추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2020년 데이터는 2019년도까지 데이터와 동일한 속성의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했고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과학기술 분야의 2020년 데이터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까지 데이터와 동일한 속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한 미래기술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이라는 장기간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고 예측한 결과였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지금 이 시점에도 유용성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20년, 30년 데이터도 다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열심히 백조들을 분석을 했지만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을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은 과거로부터의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그널들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주를 관찰하기 위한 망원경이 있고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술 예측에 있어서도 장기간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과 지금 막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머징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결과는 망원경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다면 올해는 저희가 현미경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신호들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작은 신호를 윅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적인 외삽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작고 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징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윅시그널은 노이즈하고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전문가 그룹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윅시그널로 판별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전통적인 전문가 기반의 윅시그널 탐색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윅시그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된 것은 1975년입니다. 기업의 전략을 운영할 때 갑작스러운 외부 변화에 의한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윅시그널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윅시그널 탐색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윅시그널로 판별을 할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고체계의 프레임워크에 가까웠는데요.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방법이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 그리고 일부 분야를 누락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빅데이터도 구축이 되었고 분석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윅시그널을 자동 탐지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이 아직 정교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윅시그널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다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상 징후 탐지 기술이 많이 연구되는 것에서 힌트를 조금 얻어가지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전문가의 개입이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윅시그널을 자동 탐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시효성을 높이면서 전체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목표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데이터 기반의 윅시그널 자동 탐지 프로세스입니다. 최근 5년간의 논문 텍스트 빅데이터에 N그램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의 시계열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해서 활동성을 측정을 하고요. 월드 임베딩 모형을 구축하고 키워드들의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근거리의 키워드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키워드 그룹이 바로 윅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윅시그널을 자동 탐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법을 모식화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논문 DB는 스콥스 데이터베이스이고요. N그램으로 추출한 키워드들 중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키워드, 저희들이 팝핑 키워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팝핑 키워드들을 잘 탐지해서 골라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이 팝핑 키워드들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윅시그널로 선별할 것인지 키워드의 활동성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390개의 윅시그널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윅시그널 지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390개의 윅시그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커스 영역 10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비욘드 딥러닝, 딥러닝 그 다음입니다. 딥러닝의 빅데이터에 대한 학습 성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만 충분히 많이 주어진다면 인간만큼 어떨 때는 인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하나라도 주어지면 그럴듯한 가짜 데이터를 10개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가짜와 진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은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는 한 분야에서 학습된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에서 응용력을 발휘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Parasitic Computing, 기생 컴퓨팅입니다. 여러분 그 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암호 자산, 암호 화폐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크립토 재킹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몰래 침입해서 채굴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랜섬웨어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상승하던 2017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크립토 재킹은 일반 개인용 컴퓨터를 노리지 않습니다. 유럽의 그 수도 관리 시스템에 침입한 적이 있고요. 우리들도 자주 쓰는 스타벅스의 무선 네트워크에도
침입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움직이는 컴퓨터죠. 그리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룰 텐데 이것도 역시 크립토 재킹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크립토 재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안전과 보안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이버 인슈어런스, 사이버 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플랫폼 유니티, 플랫폼 기반 커뮤니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플랫폼 관련 앱이 몇 개쯤은 깔려 있을 텐데요. 요즘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우선 플랫폼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물건이든 공간이든 서비스든 심지어 요즘엔 돈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 채널로 연결이 되는 플랫포마이제이션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중앙 집중적 경제와는 다르게 공유 경제나 다양한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IoT나 클라우드 같은 기술의 발전 덕분이기도 한데요. 모바일 크라우드 센싱과 같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플랫폼 안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커스 영역, 에너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요. 클라우드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용자는 실제 장비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고 그저 사용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과거의 대규모 플랜트에서 대량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 사이에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든 생산된 에너지를 어디로든 전송하고 무엇으로든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대거 등장하게 될 전기 자동차도 에너지 전달 매체로도 활용을 하자라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생산과 전송이 모두 다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앞에 기생 컴퓨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문제가 여기 에너지 클라우드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력망 보안 감시 기술이 함께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애자일, 레자일, 앙트레프러너십, 유연한 기업입니다. 모든 것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를 통합하는 제조 시스템과 같은 것들입니다. 포괄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대량 생산 방식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4D 프린팅이나 콜라보레이티브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VR, AR, 아까 그 메타버스 소개가 있었는데 선두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는 그저 리얼리티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의 확장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시장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소비자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업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커스 영역, 뉴 카본입니다. 새로운 탄소 물질인데요. 얼마 전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그래핀의 그 무결점 제작에 성공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죠.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이 발견된 이후로 다양한 탄소 동속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각형 구조로만 이루어진 펜타그래핀이나 다공성의 홀리그래핀과 같은 새로운 그래핀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탄소 결합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한 그래프다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과는 다르게 밴드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탄소 동소체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그래핀이 다루기도 쉽지 않고 대량 생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루기가 비교적 쉽고 그리고 물성이 좋은 다양한 2차원 나노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노레이어 MOS2인데요. 이것은 그래핀에는 없는 다이렉트 밴드갭이 있어서 활용성이 크다고 합니다. 7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심바이오시스, 인류와 지구의 공생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국회에서 탄소 중립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컨퍼런스에서 Ecological Civilization이라는 주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공유된 지구의 미래라는 뜻입니다.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지구 사이의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양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배출권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아니면 초과한 기업들 사이에 서로 그 배출권을 매매하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총량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EU에서 2005년에 최초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46개의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최대 거래소인 EU 거래소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카본 트레이딩 프라이스가 20유로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50유로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100유로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거래 시장 자체가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과 그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인 리조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대안으로 플랜트 베이스드 밑과 같은 윅 시그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온오프 멘탈리티, 온오프 정신 건강입니다. 인류가 그동안 생명 연장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제는 정신 건강에 대한 니즈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표준 방법론인 프로미스 29에 관련된 연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된 연구도 환자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상 공간 상에서의 활동이나 흔적, 소문의 전파, 그리고 SNS와 게임에 대한 중독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사이버 시크니스를 야기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한 가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19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포비아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온 오프라인 상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홉 번째 포커스 영역입니다. DNA 그리고 RNA, 특히 확대되고 있는 RNA 연구 영역입니다.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밝히고자 하는 게놈 프로젝트가 1990년에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DNA 관련 연구들이 수행이 됐고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염기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하는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 에디팅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기 서열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은 크게 낮추면서 질병 치료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DNA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RNA를 분석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RNA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DNA와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신저 RNA의 한 변형인 M6A를 조절함으로써 종양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RNA에 관련된 지식이 많이 축적되면서 미래에는 RNA를 이용한 암 백신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RNA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RNA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도 많아지고 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 포커스 영역입니다. COVID-19 with 코로나입니다.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with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맞닥뜨린 거대한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벌써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참 많은 것을 바꿨는데 예를 들면 백신을 개발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백신은 단 1년 만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물 개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만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교육, 결제 시스템, 전자기기,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윅 시그널로는 마이크로 러닝, 이월렛, 미드에어 햅틱스, 그리고 페이크 뉴스나 클릭베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큘러 비즈니스 모델, 순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산업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10가지 포커스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윅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고요. 인공장기인, 오거노이드,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인 메타 휴리스틱,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암호 경제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윅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에서 발견한 윅 시그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윅 시그널들이 앞으로 스트롱 시그널로 성장을 할지 아니면 작은 신호에 머물러 있을지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혜영 박사님과 Q&A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질문 드려보면 위크 시그널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약한 신호로 일찍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말로 성장할지 여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해 보입니다. 위크 시그널이 정말로 유망 기술 트렌드로 성장할지 그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키스티에서는 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믹시그널을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 다음에는 사실 저희가 후속 연구로 이렇게 발견된 믹시그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확률로 성장할 것인지를 연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활발한 연구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연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